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 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점 맞아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이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되.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너무.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 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주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당신의 도덕의 잣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덕은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습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도덕. 세상 모든 도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죠.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또 의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행동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요. 그러나 개별적인 한 인간의 도덕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와 함께 꽤나 까다로운 그 문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체크되어 왔습니다. 양심, 동정심이나 이타심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식의 인지적인 측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곧 도덕은 아니지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만 도덕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결해보려 합니다.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그렇지.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빨강. 하면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앞서 도덕성을 이루는 정서적 측면, 즉 양심, 공감력, 이타성과 인지적인 측면,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규범 준수 등의 요소가 아이들의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도덕성이 높기만 하면 인생의 어려운 과제를 다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도덕성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환경, 상황, 관계에 따라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던 유명한 실험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디 소풍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세상에 3개밖에 없거든? 근데 선생님 수영이 살아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네, 영감아.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응? 근데 희재야, 이 사진 좀 찢어줄래? 근데 태균아,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아이는 고민합니다. 아이에게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어렵게 사람이 없는 한쪽을 선택해 조심스럽게 찢어갑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고 선생님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지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최대의 변수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거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은 꺾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스테이니 밀그램, 그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화두 하나를 던져놓은 사람입니다. 1961년 그는 신문에 모집 공고 하나를 냅니다. 자신의 실험에서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모은다는 광고였습니다. 신청자는 40명.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that you thought it was the first word. It generates electric shocks. When you press one of the switches all the way down, 그들 앞에는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칸막이 너머에 앉아있는 학생이 답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75 volts, Jim. 75 volts, Jim. 버튼은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고 누를 때마다 고통이 더해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기가 연결돼 있지 않고 학생 역할도 가짜지만 교사 역할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05 volts. Wrong. Head. 105 volts. 실험을 시작하기 전 스테이니 밀그램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따르겠는가? 92%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친 밀그램은 이 실험에서 고작 해야 0.1%가 버튼을 누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백지장보다 얇고 위태로운 게 바로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예일대라는 권위, 제복의 위력, 4달러를 받았다는 심리적 의무감. 인간은 너무도 쉽게 그것들에 자신의 도덕성을 맡겨버립니다. 지훈아, 선생님이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 권위, 관계가 모두 도덕성을 위협합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인격만으로 이 변수들을 이겨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인 사람은 없겠지요. 24개월까지만 해도 아직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거지요. 준영이 해봐 한번. 엄마 맞추게 해봐. 아니, 준영이. 아니, 파.
여기 있다.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그걸 못 볼 거라고 믿는 거지요. 여기 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이 불가능합니다. 찾는다. 찾아. 어디가 있을까? 준혁이가 없네. 어디가 있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한때 이렇게 귀여운 바보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모두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7살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등 보고 있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야. 그걸로 했어요? 청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식탁에 컵이 6개 있었어. 그런데 얘는 모르고 6개를 다 깨뜨렸고 얘는 알면서 1개를 깨뜨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얘가요. 삐용 병원차 알지? 병원차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파란불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얘가요. 얘가야? 6살에서 7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을 배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 7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시한 물건을 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였으면 좋겠어, 은영이? 삐에로 인형. 삐에로 인형? 삐에로 인형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뭐야? 표정이 묘하죠? 싫은데 차마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은영아, 이거 받으니까 어때? 좋아요? 아이들은 상대방의 호의에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할 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사회적 거짓말,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6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정의했습니다. 3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아동기적 수준을 벗어납니다. 도덕과 법이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들어앉아요. 그게 이제 4단계고 어느 한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4단계 의식이 국민 대다수 속에 있어야 법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도 이 자연의 법칙에 맞아야 된다. 그 양심범 같은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국민의 수준이 한결 높아지는 거죠. 아이들의 도덕성은 앞서 본 대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은 물론 최초로 행동적 측면까지 연결돼 측정됐습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에 미래 인생관 하나를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사실 도덕적 행동 실험에서 우리에겐 아이들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규범을 준수한 아이들의 내면의 힘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들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문항은 모두 280문항. 도덕성이 높은 아이와 평균 아이들은 인생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아이들은 이제 숫자판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크한 숫자들입니다. 반대로 도덕지수가 높았던 빨강들의 선택은 좀 다르지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파랑들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하지만 빨강들은 확실히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서 파랑들은 유독 더 낮은 수치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파랑들은 낮은 숫자를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남들이 포기해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은 그때 발전합니다. 좌절 시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실패함과 좌절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가 좌절이나 실패 때 극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할 거야. 그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나이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해 볼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네.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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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요? 2번. 어린아이들은 도둑에 대한 편견이 한결 적다는 뜻이겠죠. 2번 같아요. 2번. 공주님이 살아요. 자, 공주님이 이 중에 누구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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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2번. 이번에도 다르죠. 2번. 나이가 어릴수록 한결 더 유연한 사고를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이요.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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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중에 네. 누가 박사님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이 생겨난 걸까요? 아이들의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와인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봤습니다. 아이들은 TV에 대해 어른들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곧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건아, 이 네모 상자를 이렇게 확 엎으면은 주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엎어져요. 어떻게 된다고? 엎어져요. 엎어져요? 쏟아져요. 흘려요. 흘려요. 아이들은 TV 안에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성에 관한 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종이 한 장보다 얇습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아니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도덕성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갔습니다. 돌려줍니다. 예. 15만 원일까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네, 사장님 여기
15만 원인데 맞으시죠? 네, 진짜 맞으시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여기 맞지?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드렸죠? 아,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과연 뭘까요? 왜 마음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도덕 지수가 높게 나왔던 빨강 아이들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아이라면 선물에 덫에 걸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요. 익명성, 경쟁, 시간의 촉박함이 아이를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어른은 다를까요? 웬걸요. 어른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까지 합니다. 그것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이제 리포트를요, 친구가 해줬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발표까지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할 것인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비밀로 하고. 결국 교수님은 속이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그건 당연히 발표를 해야죠. 발표는 해야 되겠죠?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예. 이제 유두리 있게 이제 최대한 제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쩌면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착한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르치고 있고 정답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남한테 보여줄 때와 그리고 안 볼 때와가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거를 은근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 언제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도덕성. 그게 인간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큰 수치에 가려졌던 작은 이야기. 어쩌면 희망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우울한 보고서였던 스테이니 밀그램의 실험 기억하시죠? Instances where human life wasn't involved or a person that had suffered, maybe I keep going on. But I mean, I couldn't see the point. I don't want a guy who suffered that. So I could just... 그러나 그 큰 수치에 가려진 35%의 사람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권위도 대가도 그들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큰 수치에 가려졌던 작은 수치의 사람들. 어쩌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도 피었습니다도 하고 엄마랑 김밥도 맛있게 먹었던 곳이야. 너무 좋았겠지? 근데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사진 좀 찢어줄래? 사진을 찢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추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이 사진 안에. 그런데 현재야, 이 사진 좀 찢어줄래? 아니요. 아, 찢어주세요. 그냥 찢어주세요. 어떻게 찢어요, 이걸?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아니에요. 어떻게 찢어요? 그냥 찢어주세요. 왜요? 그냥요. 안 찢어고 싶다. 왜 안 찢고 싶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찢어주세요.
근데 현아 이 사진 좀 찍어줄래? 약속과는 달리 5만 원이 더 지급됐을 때 대부분은 모르는 척 돈을 받았지요. 어제 사례금 금액 들으셨죠? 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 10만 원. 그 순간 그는 어쩌면 10만 원이라고 말한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15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뭐 잘못 줬겠구나. 그럼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5만 원이면 네. 맞으시죠? 뭐 제가 들은 것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들은 것보다는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 들었는데? 네, 사례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나 주세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 들었는데. 아, 10만 원이요? 15만 원이면 좀 아니. 잠시만요. 네. 오늘 딸배에서 돈을 받나 보더군요. 저 되게 놀랐어요. 어떠세요? 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생각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15만 원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어때요? 행복해 지금. 아 너무 치밀하다 도덕성. 치밀하고 행복한 도덕성. 스스로 자신의 정직을 확인하는 순간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인생관까지 좌우했던 도덕성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유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일단 뺏고 봅니다. 아직 도덕성의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창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아이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안함과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죠. 컴퓨터 한다. 안 봤어.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도덕성의 다른 이름이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도덕성에 이릅니다. 너무 창피해요. 아니 처음에는 안 보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전 거기 아예 가서 붙였으니까 너무 두껍이야. 창피해요. 그 경쟁심도 생기고 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곳, 절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절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 도덕성일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삶의 요건이 되리라고 봅니다.